안녕하세요. 국어자료 강독 2주차, 2주의 1차 시 수업 영상입니다. 네, 잘 지냈죠? 모두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PPT 자료 6쪽까지 보았는데요. 7쪽이죠. 7쪽 그 문자 발달사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파워포인트 자료 7페이지 문자 발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다시피 이게 강독 수업이고 결과적으로 중세국어의 그 문어인 그 훈민정음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문헌 자료들을 읽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도 문자잖아요. 이 문자가 문자 발달사, 인류의 문자 발달사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또 우리 문자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문자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달해 왔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 기호 체계를 지칭하고 문자로 쓰인 언어를 문어, written language라고 합니다. 네, 문어 구어는 알고, 네, 반면 구어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청각적 기호 체계로서 음성을 소통의 기호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어는 이제 written language, 구어는 oral language 혹은 spoken language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개의 속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문어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문자가 나중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언어 습득의 단계,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언어 습득,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하는 것과 언어 학습, language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mother language, 이제 보통 그 모국어의 네이티브 스피커, 원어화자가 되는 것은 이제 보통은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라 해서 critical period, 만 12세. 그 이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배우게 되는 것을 이제 습득이라고 해요. acquisition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말 그대로 역사를 공부하거나 수학을 공부하거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학습의 관점에서 외국어로서 foreign language로서 배우게 되는 것을 language learning, 언어 학습이라고 합니다. language acquisition은 그야말로 굉장히 인간의 생득적이라는 말은 타고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 모국어를 습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수능 공부하고 그럴 땐 있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화를 하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엄마 앞에서 일부러 물론 좀 요즘 어머니들 중에 좀 과한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게 되죠. 그것을 습득이라고 하고 이제 외국어 foreign language 외국어가 되는 경우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이 왜 문어와 구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문어는 시각적 기호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어는 청각적 기호 체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오 감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시각과 청각이에요. 물리적인 실제성을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가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언어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어와 구어는 하나는 시각적인 시각에 의존을 하고 있고 하나는 청각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언어를 습득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아기들이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listening을 해요.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speaking,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자를 배워서 리딩을 하게 되고 리딩을 한 다음에 라이팅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외국어 보일 때 대표적으로 이제 토플 같은 것들이 그런데 토플 시험에 4대 영역이 있죠. 4대 영역이 있어서 리스닝이 있고 스피킹이 있고 리딩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팅 이 4대 영역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그래서 말하기, 듣기, 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읽기, 책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 습득의 과정에는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듣는 거는 구어를 듣는 것이죠. 듣기를 한 다음에 내가 내 모국어를 스피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리스닝이 먼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어라고 하는 것은 청각, 네, 청각적인 기호 체계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기호에 코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언어 기호도 음성으로 된 언어 기호든 문자로 된 언어 기호든 이것도 기호잖아요. 약속이죠. 기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네,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 코드라는 용어를 썼어요. 뭐 나중에 의문론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자료 강독에서는 그 정도로만 알아두고 그럼 문자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한 개체인 인간이 자신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봐도 구어가 먼저죠.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너무 선행학습들을 열심히 하지만 원래대로 말하면 한 6세, 7세 정도 될 때 한글, 문자를 배워서 그 다음에 문자를 배우면 어떻게 돼요? 문자를 배운다면 막 금방 글쓰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Reading, Comprehension을 하고 그 다음에 Writing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에 와보면 이제 글쓰기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리고 글을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여러 가지 한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이팅이 가장 마지막 단계의 아주 고급스러운 4대 영역 중에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eading and Writing은 기본적으로 시각기호인 시각적인 기호체계인 문자를 베이스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문어와 구어, 그런 문어의 수단이 되는 문자가 있죠. 문자는 각 나라마다 달라요. 왜 다르냐고요? 몰라요. 그건 정말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거예요. 문자 발달사, 문자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뭐 다들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아이를 낳든 안 낳던 사실 알아둬야 할 것은 이제 엄마들이 보통은 이제 여태까지의 그 세상에서는 교육의 주체가 아빠들보다는 더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자 교육 같은 경우도 너무 강요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언어의 뇌는 측두엽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전두엽부터 먼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뇌 발달 단계가. 전두엽이 주로 말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무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좋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언어가 이 뇌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이제 언어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한글 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글은 너무 쉬운 문자니까 우리 애는 엄청 똑똑한 것 같아. 3살이면 배워도 되겠다. 물론 그렇죠. 본인 어린 아이가 자발적으로 어느 날 문자를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강요를 하는 경우는 좋진 않은데 특히 한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간 지각 능력, 즉 상하 좌우, 최소한 상하 좌우, 이 차원에서의 상하 좌우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익혔을 때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아이들은 그 그림으로 익혀요. 통으로 익혀요. 어떤 아이가 고기의 고의 기억과 기의 기억의 등가성을 금방 안다면 굉장히 문자 교육이 빠르겠죠. 근데 생각보다 고기를 통으로 그 글자를 통문자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어릴 때 몬테소리나 그런 거 배운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그래서 한글은 생각보다 굉장히 추상적인 문자예요. 기호 자체가. 그래서 어릴 때 보면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의 입구가 열려있는 입구를 오른쪽 왼쪽으로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알파벳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한자도 더 쉽게 익힐 수도 있어요. 한자도 이제 획수가 단순한 그림이거든요.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이제 습득 능력이 스펀지처럼 너무 대단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그림의 형태 같은 것들을 애들이 더 빨리 익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는 너무 서두르지 않고 뭐 이거는 뭐 다들 뭐 사실은 초등학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맞죠. 아니면 뭐 만 6세, 만 6세 우리나라 7세. 그러니까 만 4세 된 아이를 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면 만 7세 된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의 부담을 주지 않고 어느 때에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문자마다 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훌륭한 문자니까 굉장히 쉽게 보일 것이다. 네, 어른은 쉽게 외워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이유는 이제 한글 이 수업 자체가 훈민정음 얘기 굉장히 많이 할 테니까 조금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혹여 여러분들 중에서라도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자 이응이죠. 이건 이응이기도 하고 동그라미기도 하고 알파벳 O이기도 하네요 라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아이예요. 대단한 아이예요. 그러고 보니 그렇죠.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이런 거예요. 알파벳 O와 이응의 이응과 동그라미는 사실 모양으로서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조금 노후뇌의 이야기니까 문자의 초기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기억 보조 수단이죠. 기억 보조 수단이어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문자는 공간적, 시간적 그런 어떤 제약을 극복해서 인류에게 엄청난 그런 지적 진화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어가 더 중요하다, 문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초기의 문자는 기억 보조 수단이에요. 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떤 표시를 할 때 반드시 꼭 문자로만 쓰지 않고 어떤 표시를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별표를 쓰기도 하고 핸드폰에 북마크 표시 뭐 이런 거 다 알죠. 네, 이런 기억 보조 수단으로 계산 막대기, 새끼 매듭, 조개구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계산 막대기 같은 것들은 혹시 이런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또 코로나 걸렸던 유명한 톰 행크스가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 기억나요? 그럼 날짜 표시할 때 이렇게 쓰는 표시 여러분들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4개하고 5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아라비아 숫자 있는데 뭐 이런 표시를 하지만 이제 이런 표시를 교육의 수준이 좀 낮은 시절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매듭의 표시 모양을 달리해서 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보조 수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초기 문자는 어떠냐면 자, 물론 계산을 하는 방금 그런 카운팅 스틱 같은 경우 이렇게 표시한 거는 뭐 구별이 되지만 자, 뭐 과거에 이런 뭐 고대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 포로가 된 농부가 고향의 아내에게 자기의 안부를 돌이나 옥수수 등의 물건으로 전하던 습관이 있었대. 그래서 돌을 보내. 그러면 건강하다. 옥수수는 조금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그 다음 누더기를 보내면 나는 지금 굉장히 안 좋다. 뭐 석탄을 보내면 나 최악의 상태다. 근데 이렇게 받아보면 걱정만 되죠. 석탄을 받아봤어. 뭐 어디가 아픈 건지 그런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어떤 기억 보조 수단으로서의 이런 것들은 뭐 정말 대단히 포괄적이고 정교하지 못한 의사소통인 거예요.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 기호, 코드라고 말했잖아요.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을 해야 돼요. 신호등을 생각해 보세요. 빨간불은 자동차 건 사람이건 건너지 말아라. 그 다음에 초록불은 자동차 건 사람이건 지나가라. 근데 이렇게 1대1의 기호가 코드가 약속으로 정해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의사소통에 혼란이 있겠어요. 네. 그런데 초기에 이런 기억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실 문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단계죠.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인류가 좀 더 진화하면서 지적인 진화하면서 뭔가 구체적인 문자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겼겠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래서 드디어 참 재미있는 말 그대로 보면 영어로 picture writing이에요. picture예요, picture. 사실 writing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이 그림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뜻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메리카 인디언의 바위 그림이에요. 겔프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쓴 책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인데 여러분이 보기에 이거 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그림은 뉴멕시코에서 발견된 그림인데 험준한 산 입구에 바위에 그려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양이에요. 양. 양은 올라갈 수 있는데 사람이 말을 타고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죠. 물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약속으로 알았겠죠. 지금도 예를 들면 뭐 그림으로써 위험을 알려 지금은 그런 것을 간단히 말하면 픽토그램이라고 해요. 픽토그램이라 해서 비상구 표시라든지 또 이런 것들 말하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고 이제 이거는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언어 단위와 긴밀한 대응 관계를, 즉 1대1 대응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서는 문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정교한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에 문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최초의 문자, 여러분 잘 아는 문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상형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picture writing이에요. 우리가 writing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그림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인류 최초의 문자가 단어 문자예요. 단어 문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문자가 바로 한자입니다. 그렇죠. 나라 국자를 써보세요. 그러면 그 글자 하나는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말씀 어짜다. 그러면 역시 또 단어 하나. 그쵸? 그래서 문자 하나하나가 언어 단위 중 단어, word를 대표하는 문자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자는 다 단어 문자이고 단어 문자의 초기 모습이 상형, 실제의 물체를 본뜬 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문자이고 단어 문자 가운데 초기의 형태가 상형이에요. 그래서 상형 문자는 영어로 뭐냐면 pictographic writing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픽이라고 하면 요즘 뭐 다들 쓰는 단어잖아요. 뭐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픽 하면 그림처럼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문자는 결국 그림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래서 그 그래픽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래픽은 결국 그림이지만 모든 문자의 시작은 그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지금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형 문자는 단순한 픽처가 아니에요. 픽처는 아니고 어떤 문자로서의 속성을 갖는 pictographic writing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간략한 그림으로 형상화한 문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시 상형 문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탐 과목에서 세계사를 많이 선택 안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고대 문명의 발상지, 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황하 뭐 이런 데는 나일,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런 데는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제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그다음 나일, 그다음에 그 황하, 그 인근 지역에서 고대 문명이 발생하면서 인구가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이제 문명의 폭발, 문명의 발달의 어떤 그런 그야말로 대단한 도화선이 되게 되고 또 근데 이런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모여 살기 시작하고 농경을 하기 시작하고 자 그러니까 모두 강 주변에 비옥한 강가 주변에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나일 강이던 뭐 메소포타미아 강이던 티그리스 강이던 황하 강이던. 그럼 모여 살면 어떻게 돼요? 인구가 늘어나죠. 그 전에 수렵과 사냥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치고 짐승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증가할 수 없죠. 근데 정착을 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폭발을 하게 돼요. 인구가 폭발을 하게 되면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제 뭐 말하자면 시장도 생기고, 경제라는 경제적인 거래가 생기고, 처음에 물물 교환하다가 화폐가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가 나오고, 흔히 이제 도시국가, 성읍국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뭔가 이러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잉여 인구가 생겨요. 생산 인구를 제외하는, 이제 이건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생산 인구를 제외한 잉여 인구. 수렵 사냥 시대는 생산 인구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생산 인구라는 건 별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활동하는 인구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 살면 잉여 인구가 생기죠. 나 같은 사람, 누굴 가르치거나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잉여 인구예요. 정착을 하면서 그럼 뭐가 생기죠? 교육도 생기고, 아까도 말했던 경제 거래도 생기고, 노래도 불러야 되겠고, 춤도 춰야 되겠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만들어서 소설도 써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더 새로운 문물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수학적 기호도, 그러면서 문자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게 들리죠? 인류 문명이 드디어 발상지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는데, 방금 들으니 무슨 생각이, 사람이 모여 살아요.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고대나 지금이나 인류에게는 이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아까 시각과 청각기호 말했죠. 바이러스나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정말 무섭지 않나요? 네. 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다시 상형 문자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귀엽죠? 근데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와우, 별. 우리 지금도 별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갑자기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고대인들과의 소통이라니. 그래요. 별을 8개를 하든 6개를 하든 옛날 사람들은 별이에요. 자, 수메르 문자, 이집트 문자, 히타이트 문자, 한자를 볼게요. 한자는 이미 상당히 추상화된 것들을 올려놨어요. 네, 사람. 자, 여기 수메르 문자와 히타이트, 수메르 문자 말고 이집트 문자를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 봐도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다음에 히타이트, 이거 사람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왕을 한번 볼까요? 왕을 한번 봅시다. 왕을 한번 봤더니 지금 수메르 문자의 왕은 사람 표시에 위에 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 문자는 이게 뭘까? 히타이트 문자 이거 뭘까? 사실 수메르 문자는 사람 위에 관을 썼으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집트나 히타이트 문자나 한자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모양 빼고 그 위에 관을 그린 거예요. 왕관이죠. 아,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다음 소. 이집트 문자는 뒤에 가보면 이제 초기 상태를 보여줘서 그렇고 뒤에 가면 좀 더 추상화가 됩니다. 소같이 보여요? 히타이트는 상당히 소 같네요. 양도 보이죠? 네, 양. 네. 그 다음에 하늘. 네, 하늘. 네, 이집트의 하늘은 둥그렇지가 않네요. 네. 자, 그 다음 별. 그 다음에 해. 자, 해가 수메르의 해 되게 웃기죠? 이 수메르 사람, 이건 뭐냐면 산에 걸쳐진 해예요. 뜨는 해인지 지는 해인지 모르지만. 그쵸? 분명한 것은 이들이 살았던 지역에 산이 있었겠죠. 혹시 배산임수 알아요? 네, 풍수상 가장 좋은, 뒤쪽은 산, 앞쪽은 강. 뭐 사람 사는데 그만큼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뭐 중국이든 수메르인이든. 그 다음에 물, 뭐 우리도 이렇게 그리겠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측면에서 본 거. 네네. 그 다음에 나무. 네, 나무 토막인가요? 네, 그 다음 집. 문이나 창문 같은 것을 그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초기의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는 뭐라고요? 인류 최초의 문자는 단어 문자. 이게 단어죠. 단어예요. 단어 문자고 그 단어 문자의 초기 양상은 모두 상형인데 그 다음에 상형에서 발달을 해요. 이제 이 수업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한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상형 말고도 회의, 형성, 전차, 가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한자를 모아 쓰는 여러 가지 더 발달한 방식이 있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수메르 문자는 가장 오래된 상형 문자 자료예요. 그래서 큐네이폼 라이팅이라고도 하는데 서령 문자라고 불리며 진흙판에 끝이 세모꼴을 뾰족한 필기구로 눌렀었어요. 쐐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진흙판에다가 모두 그 찰흙 작업해봤죠? 그럼 찰흙칼 기억나죠? 네, 그렇게 생긴 거로 똑같이 찰흙판에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그게 이제 쐐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찰흙을 파서. 왜냐하면 종이가 없잖아요. 종이가 없으니까 점토판이죠. 점토판, 찰흙판을 이용했던 겁니다. 상형 문자가 구체적인 모습에서 이 수메르 문자의 발달 단계를 보면 점점 이제 추상화해요. 인간의 지적 진화는 추상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명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 명사에서 추상 명사가 있죠. 네. 사과도 있지만 사랑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령 문자의 발달 단계를 보면 우리가 단어 문자의 초기 형태인 상형 문자가 그래서 선생님이 한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테니까 이제 수메르 문자의 예를 이제 보여주기로 했던 거죠.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새 모양이었다가 가로축을 보세요. 이제 이게 진흙판에 이런 모양으로 쿡쿡 찍어서 이제 고기, 나귀, 당나귀, 소, 해, 곡식, 과수원. 자, 마지막 단계 가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큼 굉장히 형태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많이 형태가 이제 추상화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수메르인들의 이 점토판에 그 쐐기 문자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상화된 단계와 관련된 이제 고대의 그 수메르 점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필경사 이제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훌륭하신 세종대왕을 둬서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면 우리과 학생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선생님의 이상형이 세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세종 같은 남자만 만나면 네, 세종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훌륭한 임금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문맹률과 문해율이 지금 같지 않겠죠. 네, 지금 같지 않을 텐데 과거에는 문자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문자를 쓰고 읽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수메르에서 발견된 그 점토판 고대의 자료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대요. 필경사, 그 점토판에 이제 기록을 하는 사람으로 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이겠어. 그래서 그 학교 엄마들이 그야말로 이제 존지를 주고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이렇게 해서 문제다. 그런 기록이 그때도 남아있답니다. 이게 수메르 문자가 기원 3100년인가 그런데 일단 뒷페이지 가보면 그런데도 지금과 다를 바가 없지요. 재밌지요? 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형 문자의 발달 과정을 하나다 배워볼게요. 네, 오늘은 조금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디아나 존스나 미라 이런 데 보면 꼭 그 상형 문자 막 나와가지고 막 괴물로 변화하고 이제 사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문자의 신성함과 문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사실은 이집트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글을 보고 공포를 느끼거나 경외심을 느끼진 않죠. 경외심? 경외심이라는 말은 잘못했어요. 한글 쓰여진 걸 보고 막 두려워하고 막 주술적인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문자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자 자체를. 문자를 읽지 못하니까. 상형 문자의 발달 과정을 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지금 보면 이집트의 신성 문자와 승용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신성 문자는
초기 단계, 정말 초기. 문자는 지혜의 신이 만든 것으로 왕에 대한 기록 등 신성한 일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본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화에서 차용되고 마치 엄청난 어떤 신적 능력, 주술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부적 알아요? 부적. 여러분들 인터넷에 내 얘기 듣고 또 그런 거 믿지는 말고 들어가 보면 부적이 사실은 한자의 형태를 바꾼 것이거든요. 근데 한자를 지금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뭐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한자를 읽고 누릴 수 있는 계층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자의 모양을 바꾸거나 뭐 호랑이 밑에 뭐 이렇게 뭐 호랑이 호자 밑에 뭐 무서운 뭐 주검 시자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이제 뭐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는 부적. 사실은 한자의 형태예요. 그래서 초기 문자는 이만큼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신성한 것, 두려움의 대상, 뭐 이런 존재까지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된 것이 이제 주술적인 기능을 하는 부적에까지 이제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되는 그런, 그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글이나 알파벳 같은 문자랑은 굉장히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용 문자예요. 승용 문자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문자 이제 점점 앞에서 이제 수메르인의 그 서령 문자들이 이제 추상화하는 것처럼 이집트 문자도 백성들도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야. 점점 사람도 모여 살고 나일강 인근의 카이로에 이제 고대 문명이 발생하고 시장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문자가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일상 문자로 사용되는 못하네요. 미안합니다. 사용된 흘림체. 네, 흘림체. 네. 영어도 필기체가 있고 한자든 뭐 아랍 문자든 이런 흘림체. 그리고 이후에 이 흘림체보다 더 간략한 데모틱 라이팅, 민용 문자를. 그러니까 이집트 문자는 사실은 초기의 문자들은 정말 구체화된 모습으로 된 상형 문자인 그 신성 문자, 하이어로글리픽 라이팅에서 그 다음에 승용 문자, 하이어레틱 라이팅, 그 다음에 데모틱 라이팅까지 3단계의 변화를 겪게 돼요. 근데 바로 이 이집트 문자가 사실은 그 알파벳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자의 탄생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네, 다음 페이지. 네, 네, 요거는 시간이 조금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잘못하면 40분이 되면 업로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1차 시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수업 좀 나중에 봐요. 안녕.